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토요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야당 의원 전원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가세해서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는데요. 이로써 탄핵 심판이 그리고 탄핵 심판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탄핵 가결 이후의 법적인 절차 차분히 하나씩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이제 헌재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네, 헌재 예. 시간으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서요,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 중인 상황일 텐데요. 이 탄핵 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 재판관도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건데요.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헌재에서요, 이제 헌재입니다. 일단 형사 문제가 아니고 헌재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텐데 그 심리 절차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예. 거기에 따른 지금 내란죄 고발이 되어 있죠. 좀 수사 중이고, 이게 이제 아마 탄핵 사유가 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비상계엄 선언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이었냐. 그러니까 결국 아니면 그게 위헌이 되고, 그다음 계엄법에 위반되고 법률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 내란죄에 관해서는 이게 그날 계엄 선포한 이후에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회의에 담화에서 참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예. 그 위법성이 맞다 할 때 예. 그게 과연 탄핵을 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사유. 그렇지. 탄핵에 해당하는 할 만한 그런 위법성이냐, 그것도 예. 판단의 대상이 될 겁니다.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한 사유여야 하는데 과연 예, 중대한 사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예.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은 예. 탄핵은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된 그 전례가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였죠. 목요일이었었는데요. 그날 비상계엄이 이제 28분간의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나를 내란죄로 몰고 가는 그것은 내란죄의 광란의 칼춤이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요. 결국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죠. 법리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통치행위이므로 이거는 법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커다란 이야기였고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외교활동과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설령 법리 판단의 대상이 되더라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엄의 구성 요건, 탄핵의 구성 요건이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위헌 사유를 꼽고 있는 것이 내란죄라는 것인데 나는 내란죄 저지르지 않았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내가 고작 2시간 점령하게 하고서는 폭동을 꾀하겠느냐, 내란을 꾀하겠느냐라는 얘기의 취지였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예. 먼저 법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예. 통치행위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어떤 고유의 판단이고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우리 사법심사에 되지 않는다. 사법자제,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 그게 보통의 경우는 이게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위법일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게 또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때 그 97년도 판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뭡니까? 절차적 요건, 특히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이 지금 부인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투어봐야 되겠지만 그 실체적 요건이라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은 내란의 목적, 네. 내란의 목적 그리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비상계엄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에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그런 정도의 실체적 요건도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무리한 주장 같고 명백한 거는 절차적 요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 이거는 저도 그날 자다가 그 딸 전화를 받고 절차면 장난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장난치지 마. 예, 그 정도로 그 어떤 우리가 그 전시 사변 일에 준하는 사태가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때 그 우리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런 걸 했지만 그것도 역시 헌법이나 법에 따른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전시 사변이라 그런다면 이게 우리나라 항상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위헌 위법이 조금 거의 명백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해서 사법심사가 돼서 안 된다. 이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위헌 위법한 것이 맞고 실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라는 네, 저는 말씀이시네요.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의 첫 번째 주장하고는 에는 동의하지 못하신다로 보겠네요. 그다음 내란. 예. 내란죄를 보면은 어떤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게 폭력으로 이제 변질돼서 통상의 치안력, 경찰력이겠죠. 이런 걸로 막지 못한 거. 말하자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초기의 사태라든가, 그 다음 부마 항쟁, 그때 사태라든가, 경찰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선 내란죄에서 구성 요건에 폭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내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설이 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국회를 갖다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내란의 목적, 그게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의 구성 요건은 국도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라고. 네, 국헌 문란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많고 결국 법리 다툼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폭동이라는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넓이, 그러니까 뭐 관악구라든가 뭐 영등포구라든가 이 전체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 그걸로 인해서 경찰력이 도저히 막지 못하는 정도가 폭동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폭들이 골목에서 싸움 벌이잖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뭐 흉기가 난무하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우리 내란죄의 폭동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때도 그걸 폭동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여의도, 그것도 내에서 국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갖다가 무력으로 저지하고 이걸 폭동으로 볼 수 있냐? 폭력은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폭력은 맞다. 폭력은 맞죠. 그래서 폭력과 폭동의 차이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문제다. 지역 문제. 그다음 치안력으로, 통상의 치안력으로 이걸 갖다 제재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폭동이라 그러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란죄 가지고 사실 제일 큰 이슈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거기에서 폭동이라 그러면 탄핵에 관계되는 폭동이라면 이걸 통상의 폭력 이런 걸로 봐서는 있죠. 이게 탄핵하고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죠. 그 수준이. 우리가 법률을 하시니까 아시지만 관관제에서 폭력, 최고의 폭력이라 보죠.
그다음 보통의 우리 그냥 그 폭행죄 폭력 이거는 차이가 크다고요. 폭행죄에서는 큰 소리 고함만 질러도 폭행이라 그러고. 최광이죠. 예. 그다음 강간죄에서 폭력은 아주 상대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해서 제압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 폭력이라 해도 이게 그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차이가 단계가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폭동에 있어서는 아주 그 최고의 어떤 최협의의 경위님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건 예. 당연하죠. 예. 그건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갖다가 소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제 외환 내란죄 아닙니까? 예. 외환은 뭡니까? 외부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부를 전복시켜 자기의 목적을 정부 전복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번 내란죄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군인을 투입한 거 이걸 가지고 그 정도 외환죄하고 비견하는 그걸로 볼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 국회 해제 요구 동의했다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재판할 때 그 합의 그다음 반성 예. 이런 걸 양형에 있어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그 언제까지 해제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지. 뭐 일주일 내에 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3시간인가요? 예. 2시간 즉시 해제했다고요. 그거는 헌법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 나오죠. 헌법을 그렇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 계엄 선포한 거는 헌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 실체적인 요건에서 무시한 게 되지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엄한 처벌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 피고인이. 예. 그 제가 볼 때는 계엄 해제를 이렇게 헌법에 따라서 국회 요구에 따라서 즉시 했다는 거는 어떤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탄핵 결정할 때 과연 탄핵을 할 만한 행위였냐, 이거 할 때 분명히 고려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자면은 변호사님은 위헌하고 위법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위헌하고 위법한 계엄이었다면은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가결할 가능성은 없겠네요. 네. 그러나 형사적으로 이제 형사법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이제 내란죄로 지금 고소가 됐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내란 수괴죄로 요거는 잘 모르겠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다소 다른 분들과 이견이 있는 게 다른 분들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수가 내란죄에 해당된다이고요. 내란죄에 해당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는 목적에서부터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의한 게 어떻게 국헌문란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때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 않았느냐. 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도의 참조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겨우 그 정도의 인원으로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특이하게도 요 앞에 두 분보다도 오히려 폭동에 해당한데 가능성이 더 많다 쪽이시네요. 그걸 저는 사실 어제도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전직 법원장 출신하고 저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역시 폭동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론이나. 근데 죄송합니다만 군대가 오늘 보니까 1,500명이 동원됐다라고 나오던데 1,500명이 동원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군대를 안 가서 경찰 이번 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 확인인데 여의도 점령 못 하나요? 아니 점령 행위가 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1,500명이 동원될 수, 한 사단이 동원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국회에서 본 거는 한 300명 정도? 3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국회는 300명이긴 한데 선관위에도 갔고 누구 개인에도 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일부러 뒤늦게 출동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간 거는 이야기하잖아요.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갔다. 오로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만이
어떤 국회의 기능을 뭐 잡아들이라 뭐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앞으로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그걸 맞다 할 때 국회만에 300명 정도 갔다. 그리고 그날 TV로 제가 다 봤거든요. 예. 그걸 폭동이라고 본다는 거는 정말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나라 전체가 언론이나 뭐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떤 부하내동이라 그러나요? 어떤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걸 폭동이라 그러고 위헌이라 그래야만 뭐 좀 의식 있는 법조인, 언론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지 못하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 뭐 안 그래도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이 탄핵이라 그러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뽑은 뭐 0.7% 차이 됐건 어쨌건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이렇게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그 어떤 사실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뭐 청문 절차도 취하지 않고 바로 탄핵으로 간 거 있죠. 이거는 우리 그 어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맞지 않다. 전 그리고 있죠. 지금 야권에서 어떤 민중의 힘으로 이걸 가지고 탄핵을 현재까지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때 한번 봤잖아. 그렇게 하려는 게 있는데 저는 미국은 탄핵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결정되잖아요. 순전히 정치적으로 결정됨에도 미국 사람들 아무도 저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아무도 시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법에 아니 자기들이 법적인 절차로 탄핵 의결 그다음 헌법재판소 탄핵을 법적인 절차로 가져가겠다 했으면 법적인 그 어떤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지 이걸 민중의 힘으로 저는 심지어 이건 인민재판 아니냐 우리 민중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다수의 뜻으로 이렇게 하니까 탄핵 헌법재판관들이 내심으로 어떻게 마음 먹든 그건 헌법 탄핵 결정 인용 결정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서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번에 계엄 선포가 비민주적이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민의 의식은 어떤 법치보다는 어떤 뭐 좋은 말로 하면 직접 민주주의, 나쁜 말로 하면 우중 그러니까 우민 민주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가기 전에 저는 수사 과정조차도 일단은 이게 원만하게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소환에 불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계속 끝까지 불응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체포영장이 나올 텐데 그 체포영장도 아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될 겁니다. 경호처가 몸으로 막을 테고 그걸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주노동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수개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은 진술을 조사를 못하고 그 공범으로 되어 있는 분은 진술 거부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검사가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지금 세계 수사기관에서 한꺼번에 특검까지 이제 내란 특검까지 한다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내란죄가 맞다고 가능하다고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걸까? 그건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정주의에 의해서 이걸 지금 내란죄라고 안 하고 그다음 수사를 안 하면은 그 기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우리 저희 임 변호사님도 드레피스 데이 사건 아시죠? 그 프랑스에 그 유태인인데 어떤 그 프랑스에서 첩자라 그래가지고 스파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회 분위기가 그걸 처벌하자.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유일하게 아니다 스파이 아니다 해가지고 빅토르 위고 아주 고난을 겪었는데 나중에 결국 무죄로 나왔습니다. 어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지금 수사기관들이 지금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특히나 그 체포영장 뭐 어제도 갔다고 그러잖아요. 거부해서 못했지만 지금 사회 분위기 전체가 이건 내란죄 맞고 무조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걸 좀 이런 광풍이 좀 지나가야 되고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중대한 내란죄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체적 요건, 그 다음 어떤 행위적 요건이 지금, 입증이 안 되고 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이 안 받아들여 한해서 무엇보다 정작 당작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기소한다는 거는 예. 무리고 저는 그 힘들 거라고 거의 뭐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겠다. 네. 검찰의 입증이.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일 측근인 공범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 경찰청장이라는 이런 네. 사람들 말은 계속 나오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수사에서 이런 게 대질하잖아요. 예. 이 대질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일방적인 이야기만 나오는데 확인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도 안 할 거고 예. 그다음 뭐 체포라든가 구속은 더더욱이 힘들지 않을까. 예.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계속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기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공소가 유지될 정도의 수사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짜 법조인으로서의 예.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기소가 계속해서 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만약에 또 이제 겨우 기소는 됐다라도 재판부가 아니 이거 입증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해야겠는데요. 피고인 나오셔야겠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시다시피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가 좀 미뤄지는 걸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비슷한 같은 51조에 예, 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요 조항 물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뭐 손준원 검사인가요? 그 고발 사주. 예. 거기서 한번 선례는 있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할 경우에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범위가 예.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나 출석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뭐 방문 조사를 받더라도 예. 일단 진술을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헌재 앞에서도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계속 어떤 조사에 불응하고 이러다가 더 큰 역풍을 맞았거든요. 예. 그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조사하더라도 전부 부인할 거고 예. 이런 게 뻔하다면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그 조사를 받는 게 받아라. 낫다. 아, 예. 맞죠. 예, 그 받고 예. 거기서 뭐 부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예. 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어차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헌재에 나가가지고 지금 본인이 변론하겠다는 취지로도 들리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그때도 내란죄가 이야기될 거고 할 건데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더욱이 계속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속까지는 그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뭐 꼭 구속 대통령이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장관이나 전직 장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 뭐 말밖에 없으니까요. 증거인멸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헌재 재판은 또 헌재 재판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나가라. 네. 그렇죠. 탄핵 그 내란죄는 성립이 쉽지 않을 그게 것이다. 당당해 나가라? 보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으면은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지 그걸 피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볼 때는 고집이 세가지 안 나올 건데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하다. 네. 180 이내에 이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강제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글쎄요. 뭐 강제사항처럼 전부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 선거법도 전부 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예. 안 지켜지는데 그거는 뭐 법원에서 훈시 규정처럼 해석해 버리니까 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훈시 규정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만일 190일째 선고 탄핵 결정했다. 그 무효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일 강행 법규라면은 그 전에 그 탄핵 결정을 내리든지
그 이후에 한 건 무효가 돼야죠.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51조 예. 헌재법 51조에서 이게 정지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죄 수사에 어떻게 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것도 그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 4차 담화에서 약 29분간 사실상 변론 요지서를 읊지 않으셨습니까? 변론 요지서를 읊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건대 헌재 심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당신을 방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있죠. 예. 이게 그 내란죄 기소가 안 되더라도 네. 기소가 그때까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경찰청장 등 참고 그 증인들 조사가 상당히 많이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 헌재 재판관은 일반 시민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선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 인정을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경찰 군사령관들 예. 전부 다 그 소환이 돼야죠. 그렇죠. 워낙 중차대한 범죄들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 잘하는 여러 가지 그 절차 지연 전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 번 안 나가고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나는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헌재에서 심리 이제 진행하겠다는 이제 그 소환서 이런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또 2주, 3주 가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국민들이 그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진행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증인신문 우리 그 증인신문 저도 뭐 옛날에 뇌물죄 한번 재판하는데 전북에 어느 조그만 지원에 됐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증인신문 했습니다. 딱 한 건 가지고. 네, 완전히 지치는 건데 예. 이번 사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도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아주 뭐 많이 동원될 거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가 심판 절차가 단기간에 끝난다고 전부 다 뭐 180일 이내에 끝나고 내년 4월에 그 문형배 이미선 대행이 네. 그만 이제 물러나기 전에 할 예.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재판 질질 끌겠다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것도 사실 다른 이슈인데 그것도 또 하나 이슈입니다.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님이랑 이미선 재판관님이 4월 대통령 몫인데 4월 18일에 임기가 네. 끝나서 네. 과연 만일 끝난 후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은 누가 임명할 것이냐.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헌재 심리가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재명 재판의 그 선고법 위반도 1월 15일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 633 11월 15일. 죄송합니다. 11월 15일. 11월 15일이 나왔기 때문에 633 원칙에 따르면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탄핵 판결과 마찬가지, 선고와 마찬가지로요. 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을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벌써 그 지연책을 지금 벌써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 접수 통지서도 안 받고, 네. 그다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한테 통지서가 가니까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뭐 누가 먼저 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헌법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빨리 받으라거든요. 본인도 빨리 받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정당성이 있지. 본인은 계속 지연책, 그거는 우리 판사들을 법조인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연책이거든요. 솔직히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시죠? 불쾌하죠. 불쾌하죠. 예,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럴 때도 불쾌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판사들로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그럴 겁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633 지키라고 그건 강제 규정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까지 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그 대법관 임명을 고등부장은 전부 다 대법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걸 맡은 고등부장이 좀 빨리 하지 않을까요? 잠깐 논의지만 심각한 사안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제2모 법원장님 출신 계시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1회 변론기를 열어서 예. 바로
네. 바로 선고하시는. 저도 피해자니까. 아, 당해보셨군요. 네, 예, 만약에 그런 네. 분한테 걸리면 바로 판결 선고인데요. 네. 첫 기일하고, 그쵸? 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동훈 대표 거취 문제도 얘기하고 해야 해서요. 원래 저희 파트너인 박성민 대표님 모시고 이제 정치대학 2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구독자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 참.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고요. 예, 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을 막아 헌법 지킨 행동이 진짜 보수주의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을 막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고위 붕괴로 더 이상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통과되면 특검이든 탄핵이든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자살로 마감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순간 정책으로 자살한 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격앙된 것이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이제 비대위원장 올 때부터 분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최상병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런 걸로 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는 과정에 여당의 대표가 야당과 맞서 싸우지 않고 특검에 동조하는 듯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특히 마지막에 당원 게시판 논쟁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비상계엄 당일날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중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12.12 담화 때는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논리적 기결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본인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지만,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헌법적 공백도 메꾸면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징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하야, 탄핵, 거국 내각인데, 하야는 대통령이 바로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안으로 마련한 국민의힘 내부안이 2, 3월 하야하고 4, 5월 대선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재섭 의원도 지적했지만 세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죠. 헌법적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선의에 기대는, 그러니까 그것은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는 질서 없는 퇴진안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탄핵 아니면 거국 내각인데,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예.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당에 일임하겠다. 당에 일임하겠다, 내 임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지금 헌법적 공백도 해소하고 민심도 수용할 수 있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탄핵 아니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다. 그럼 민주당이 즉각 총리를 지명하고 그 총리가 제2의 계엄이 없도록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다 지명하는 그 거국 내각을 하자. 그래서 개헌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조기 선거하자. 그를 위한 여야 긴급 회담을 바로 제안했다면,
그러면 야당은 뭐 거부했겠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대표와 강성지층을 설득할 수 없는 민주당이 거부했겠지만 적어도 탄핵 부결 당론은 일부 좀 더 끌고 갈 수 있었고 시간은 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한 걸 봐라.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도 조기 퇴진한다 그러고 뭐 헌법적 공백도 없애고 다 직무도 중지한다고 했는데도 탄핵하자고 하는 게 의도가 뭐겠냐. 이렇게 공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탄핵을 한 순간 정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등의 지금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좋아서 취임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요. 한동훈 대표에게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죠.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척도를 잘못 놓은 걸까요?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다 원팀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고 하면 한동훈 대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하고 자기를 분리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총선 때도 갈등을 증폭시킨 거고 그 뒤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시킬 때도 그랬고 전당대회 당대표 뽑을 때도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정권의 위기와 총선 패배 책임이 윤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또 당대표가 된다면 뭔가 좀 그 해결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내놓긴커녕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그 정도 갈등은 안 빚을 갈등을 갖다가 내내 빚다가 간 거니까 그 점은 좀 이렇게 이 전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특히 민주적 리더십이 없어서 마지막에 오면 그 친한계 인사들 친한계 인사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국민의힘 상황은 역시 그 검사를 하다가 정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뭐 정치, 선거, 국정, 당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민주적 리더십 또 전략적 사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빚어진 거고 전당대회 전에는 국민의힘의 역학관계라는 게 친윤 대 반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 대 친한이 있었죠.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비상계엄 이후에는 친한과 반한으로 갈렸어요. 비상계엄 이후에 친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반한이죠. 과거엔 친윤. 근데 탄핵 이후에는 전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다고 봅니다. 다 그냥 소멸 중이라고 봅니다. 다. 예. 그러니까 정책으로 의미 있는 건 없고 역시 이 법조인들이 정치에는 안 맞는 특히 검사들이 안 맞는 이게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한국의 지금 그 중요 대통령 선거가 이게 헌정 중단이 됐고 그 상태에서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고 사법의 정치가 심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 법조인들이 뭐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법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거죠. 맞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총선을 한석이라도 뛰었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총선 나가고 안 나가. 저는 총선 안 나가는 것도 비판했죠. 그때는 의석을 많이 가져올 수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경쟁 있는 후보가 나가 뛰어야 되는데 그거 안 뛰었잖아요. 그것도 무책임한 거죠. 그때도 본인 희생인 듯이 얘기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불행은 어디서 불행이냐? 총선 패배가 저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 윤 대통령 책임이 더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0%고 한동훈 대표 책임이 한 30%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100%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한동훈 대표는 100%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TV 방송 같이 하면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한 70%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한 30%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평가하면 조금 야속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직답을 안 하더라고요. 야속하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를 출마한다 그럴 때도 동력은 뭐 친윤계가 다 제공도 했고 타이밍도 지금인데 명분이 없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만둔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할 거면 2027년 대통령 선거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해라. 그리고 두 가지 목표. 나는 다시는 민주당이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려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나온 거다.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러고 가다 보면 인기가 더 올라가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부르면 그때 뭐 불려 나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했고 그 뒤에도 지금 이 그 탄핵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제 그 좀 직을 던지고 난 이번에 탄핵 부결을 하고 막아내고 난 대통령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그리고 야당에도 거국 내각을 진짜 대한민국 당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거국 내각으로 가자. 그래서 2025 체제 만들자. 그러면 난 뭐 그 공약 받는 순간 난 대통령 안 나간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받는 순간 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뭐 좀 던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끝끝내 이게 잘 안 됐고 그래서 결정적인 그 총장에서 탄핵 이후에 뭐 내가 비상경험이냐 또 내가 투표했냐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아마 친한계 인사들도 다 등 돌린 이건 이제 전혀 리더십을 못 보여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했냐 내가 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한동훈 대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싶은데 그렇다면 탄핵 반대를 한 부결을 찍은 국민의힘의 85명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그 85명의 책임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쭉 봤잖아요. 그 85명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친윤계를 더불어 다시 그 국민의힘을 2017년, 18년 자유한국당으로 되돌려 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때 극우 유튜버들과 태극기 부대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받는 상황. 지금 그 상황으로 갔잖아요. 지금 보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또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보수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남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2016년 총선 패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대패까지 그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 늪에 빠져서, 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15% 이상의 지지를 받습니까? 그거 못 받잖아요. 그래서 2020년 총선 대패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그 다음에 2021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겨우겨우 탄핵의 강과 극우 유튜브 태극기 부대하고 절연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친윤계가 그걸 다시 되돌려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늪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 끝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겨우 이겨냈는데 이기자마자 선거연합 해체하면서 해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해체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돌아간 방향이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방향 자체는 민심에 좀 더 우리가 중도층에 더 예민해야 되고 이 말은 맞아요. 다. 그러니까 그 의지도 있고 그거 다 있었죠. 다만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해서 사실 소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걸 원하는 게 이거면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관철시키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반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도대체 누구랑 상의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친한계 인사들도 거의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게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그 예정된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 검사 정치가 반차 특수를 누리다가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퇴출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 85명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패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는데도 어떻게 그걸 옹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탄핵을 반대하는 거는 예. 뭐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뭐 탄핵은 예.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당이 분열되는 그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우리가 겪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이재명 포비아죠. 이 탄핵의 결과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으로의 꽃길을 깔아주는 거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잘했다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얘기가 대통령도 비상계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비상계엄은요, 헌법에 써 있어요. 77조 1항에 전시, 사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군 병력이 아니고는 이게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쭉 써놨지만,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그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꽃길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그런 거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그 국민들이 헌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고, 그건 국방부 차관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냐? 안 맞다. 뭐 다 얘기하는 거죠. 전시입니까? 아니고, 사변입니까? 아니고,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비상계엄은 사법과 행정을 군 통제 아래 두는 건데, 이거는 지금 국회를 통제하려고 듣고 거기다 무장병력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통보 절차도 안 밟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계엄이어도 선관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계엄군 지휘부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했고.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안 갈 거면, 그러면 민주당 주도의 거국 내각이라도 제안을 해서 뭐 좀 시간을 끌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아무도 그에게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대통령 직무배제시키고 한덕수 총리가 딱 서서 공동체제로 끌고 가다 하루도 못 버틸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 누가 봐도 그건 위헌적이고 하루도 못 버틸 아니고, 두 번째,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갖고 온 아니, 그 당의 그 이양수 의원한테 시켜서 갖고 온 게 2월, 3월 하야라는 게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헌법적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선의에 기대야 되고, 윤석열 대표 선의에 그때 가서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거국 내각 제안을 카드를 전략적으로 한번 봤더라면 조금 더 그 시간도 벌고 공세도 취할 수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밀린 건 역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85명, 자신의 살 길이 더 중요한 지금 85명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는 방향성은 옳았는데 왜 이렇게 전략이 부족했냐 하는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말씀드리면서.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정치라는 거는, 대통령과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당의 통합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당의 혁신도 중요하고. 근데, 일각에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야당하고 안 싸우고, 더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더 집중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전당대 나올 때도, 제3자 최상병 특검 나왔을 때도, 저거 왜 굳이 저거 필요 없는데 지금 전당대 국면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걸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의총으로 넘겨갖고 당론으로 결정하면 따르면 되는 건데 계속 끌고 왔거든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당원 게시판 논쟁이 붙을 때도, 그거는 야당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친윤들이 당원 게시판 가지고 공격한 것도 치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거를 조기에 수습도 못하고 있는, 수습도 안 하고 오히려 또 더 크게 얘기해서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그거에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때 또 기자들도 물으니까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정성구 의원이 전원으로 했는데, 이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특검이 통과되든 탄핵이 통과되든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책 자살로 끝날 거다.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어서 자살은 만회할 수 없다. 비상계엄도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납니까? 안 되죠. 탄핵이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는데 이 보수 지층들을 결집시켜내겠습니까? 뭐 극보수 유튜버들은 여전히 뭐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뭐 제가 뭐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기각될 거라 믿었죠. 예, 근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탄핵 사유가 맞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질서 있는 퇴진론도 그때는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지 않았고요. 여당의 그 상당한 수의 그 62명이 새누리당에서 왔다는 건데 그런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도 내세우고 막 했던 거지. 지금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무장병력이 국회를 창을 부수는 장면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라이브로 지켜봤어요. 봤습니다. 헬기가 내려오고 하는 장면들을. 그리고 봤어요. 증언들이 쭉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다투냐고요. 사건이 터지고 며칠 후 입수문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때 본 겁니다. 본 거와 들은 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야당이 그 비상계엄 얘기할 때 그게 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합법적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제시킬 수 있고, 그러니 솔직하게 친일 쿠데타를 한다고 얘기해라. 불법적 친일 쿠데타. 근데 그거 왜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아니, 해병대도 그 상명하복에 죽고 산다는 해병대도 임성근 사령관 지시를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항명해서 안 지켰다는 건데, 계엄을 누가 지키는, 비상계엄을, 쿠데타를 누가 지지를 하냐. 그리고 영상이 다 찍고, 그건 뭐, 군인이 10,000명이 오면은 시민들은 몇십만 명이 몰려올 텐데, 거기서 총으로 쏠 겁니까? 개머리판을 때리고 끌고 갈 겁니까? 미국은 동의하겠습니까? 지지하겠습니까? 한국에 투자된 그 자본들은 지지하겠습니까? 보수 언론이 지지하겠습니까? 그게 안 될 얘기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계엄설을 흘렸던 야당이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한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나 뭐 김용량 이분들이 망상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단정적으로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각될 거란 얘기 계속 했었어요. 끝까지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대선의 시기가 빨라진 상황에서 매우 난감하겠습니까? 누구를 후보로 내보내요? 아니,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실 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법원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1심도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위진교사도 무죄였으니까 더 이상 지원도 못해요. 무죄였던 분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 안에는 다 나올 수가 있고, 나오는 순간 지방선거 앞두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명을 중심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텐데, 그걸 뭐 그냥 도와준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헌재의 시간이 가는 동안 대법원의 시간도,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도 갈 텐데, 이재명 대표가 뭐 마냥 뭐 그냥 대통령 다 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거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기미치를 스쳐간 총알 같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기가 막힌 비유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꽃길을 깔아준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몇 가지 이재명 대표도 걱정은 있을 겁니다. 첫째는 2심까지라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대법원 선고는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무리일 거예요. 유력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못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뭐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심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2심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령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러면 아니 조국 혁신당 대표도 감옥에 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저기만 그냥 초법적인 존재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고, 뭐 민주당이 계엄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야가 서로 비토크라시라고 비판을 했지만,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민주당이 상권 분립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합이란 건 뭐 그런 거 어떤 견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그동안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의 그 외교관이라는 게 뭐 중계 시시하고 지내면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2021년인가요? 7월 달에 그런 얘기도 했죠. 이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게 친일파와 미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적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 통화가 기초 통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명반명은 얼마나 두려움을 좀 갖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다 넘어야 되는 숙제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지금 본인의 사법 방탄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쭉 해온 것들을 다 봤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어쨌든 물러나는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질문이 또 있겠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곧 대선은 다가오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똑딱똑딱 시계는 지나가고 있는데 대선은 뭐 누가 있나요? 어떻게 만들어내요? 또 용병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17년에도 사실 그때 당밖에 뭐 반기문 총장 뭐 이런 분들 결국은 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안철수 뭐 국민의당 후보가 나갔습니다만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홍준표 후보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문제가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를 모두 아울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정하지 그런 후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중도 외연 확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밖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된다면 뭐 출마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가서 뭐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신뢰관계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지금은 그 전혀 안 보입니다. 그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후보가 안 보여요. 와, 참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 그럼 투표를 차라리 안 한 원외 인사에서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비대위원장으로 김문성 전 대표가 언급이 되고 또 있던데 진짜 아예 투표를 안 한 기존 인사에서 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기존 인사라고 해도 자치단체장들인데 자치단체장들도 입장을 다 밝혔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탄핵이 불가피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홍준표 시장은 탄핵한 사람 다 내쫓아라. 레맹들이다.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홍준표 정도 되는 분도 분열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도 탄핵을 둘러싸고 완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울 수 있는 후보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사실상 주도한 그 대표고 그래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뭐 보수 지지층을 묶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표를 갖고 올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안철수 의원은 일관되게 찬성을 했는데 이 당 안에서 이제 또 다시 나갈 수도 없고 또 이 당 안에서 보수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요. 예, 그건 최상병 특검도 찬성하고 탄핵 찬성이고. 그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는 일관되게 그 입장을 내왔고 또 뭐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이게 있지만 그럼 뭐 이미 첫 번째 탄핵 때 보수의 그 배신자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텐데 그 점에서 좀 이제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러니까 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금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또 뭐 그 안에 이제 또 누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은데 역시 이 모든 거의 변수는 이재명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예, 국민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우리가 대통령으로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고
국민의힘도 단결을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체 변수를 찾아낼 수가 없군요. 변수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선택해 주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최선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불확실성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거니까 탄핵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좀 뭐 일단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야가 일단 그 딴 거보다 외교 안보 경제가 지금 트럼프가 등장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국회와 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뭐 그건 야당도 협조를 해야겠죠. 그 뭐 국정안녕 협의체 같은 거를 일단은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야당도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으로 대선 일정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고. 예. 그게 지금 한덕수 대표가 권한대행이 할 일이죠. 진작에 사임을 뜻을 밝히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일이 연루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일단 이재명 이야기, 이재명 대표 야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대선의 거의 유일한 변수는 이재명 대표다, 국민의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또 유일한 변수는, 판결이 돼버렸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된 상태지요. 그래도 뭐, 진짜 자기들도 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지난 총선 때만 해도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공식화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6개월 안에 승부 보자 네. 했지만 정말 6개월 안에 승부 보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경과 탄핵 소추안 통과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냥 1심 11월 15일 1심 판결 선고법 나왔을 때만 해도 앞이 캄캄했을 텐데, 그리고 2심에서 위증교사 무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계속 다가오는 재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두 개의 재판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 안에 다 뭐 2심, 3심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황은 뭐 꽃길을 깔아준 정도가 아니라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줬는데요. 그런 정도라고 봐야죠. 예, 사실 구속으로 몰렸기 때문에 공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공세를 대통령이 견디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공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여당이 한 게 뭐예요? 당원 게시판 갖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거기를 누가 썼냐? 그걸 고모냐 이모냐. 그거가 뭐 네. 최고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뭐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도 한동훈 대표도 그때 그 시간에 예. 그거 조금 빨리 수습을 하고 그 리더십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건 확실히 친윤의 공격이 치졸하고 지금 한심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빌미 제공한 게 있으면 빨리 털고 그 갔었는데, 역시 그런 리더십이 잘 안 보였다는 거, 그게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만약에 본인들의 뭔가 치부가 걸렸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가족이랑 연루가 되면 그게 움찔움찔하게 되네요. 근데 원래 뭐 누가 연루된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제가 컨설팅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 자기 문제와 가족 문제로는 분노하면 안 된다. 국민의 문제로 분노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조금 그 안에도 복잡해졌어요.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이제 여당만큼은 아니겠지만 법원의 판결에 그냥 기대고 있었던 내부 동력은 없으니까, 비명반명은 언젠가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정리가 될 거다. 법원에 의해서. 예. 그게 뭐 총선 전에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돼서 체포동의안 발부되면 끝난다, 비대위에 갈 거다 이랬는데 안 돼서 거의 숙청당하듯이 됐고, 또 이번에도 1심 주계 판결이 나오는데도 내년 넘기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다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비명방명들은 저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민주당에 있는 그 비주류들도 당황스럽게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페이북에 올렸는데 특히 윤 대통령의 그 4차 담화 있지 않습니까? 변론요지서를 거의 읊다시피 한 28분짜리 담화를 보고서는 저게 무슨 대국민 담화라 이제 뭐 내용에 대한 비판 뭐 조목조목 다 하셨고요. 잘 하셨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심지어 담화라고 하지도 마라. 기본 예의도 못 지켰다. 기자 한 명 안 다려놓고서 혼자 있는 거죠. 그냥 개인 유튜브라고 해라. 그러면서 호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잠깐 논했지만 그 윤 대통령의 28분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 담화는 그 이번 사태에 여러 개의 담화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지와 유독 자주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12월 7일 담화가 뭐 그다음에 유일하게 사과를 담았고 법적 정책 책임지겠다고 했고 임기까지 포함해서 다 일임하겠다고 했던 담화고 11일 담화는 보면 민주당이 지금 내란죄라는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고 시작을 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탄핵의 그 이미 민식 뭐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12월 12일 담화는요. 탄핵을 받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담화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 하야를 바로 거부한 상황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안들이라고 하는 질서 있는 퇴진도, 아까도 말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어서, 네. 이거는 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은 뭐 불가피했고, 당일날 숫자가 좀 덜 나온 건 사실은 반대표 85표를 빼고 나면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무효표, 기권표 이런 거 다. 총 11표 정도 있죠. 그런 게 예. 보이는 걸로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은 더 많았을 텐데, 그날 뭐 호소는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는 게, 네. 이거, 저도 이번에 이거는 빼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워낙 기울어졌어요, 그냥 그 전날. 맞습니다. 그 11일의 선고가 담화가 12월 12일에 담화가 결정타였다고. 아무리 친윤파가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 당신이나 탄핵 심판 받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탄핵에는 답이 없죠. 그 거국 내각은 민주당이 받지 않을 거고, 예. 즉각 하야는 대통령이 받지 않을 거고, 남은 게 탄핵밖에 없었으니까 막판으로 몰린 겁니다. 예, 유일한 변수 이재명 대표의 또 유일한 변수 잠깐 선거법 위반 이야기, 재판 이야기, 사법 리스크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뭐 선거법 위반 2심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연 절차 작전으로 인해서 2심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 등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헌재를 빨리 해라 그러고 본인은 지연을 하든 뭐 하든 본질은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도 국민의힘 분들에게 물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하고 25일 그 선거 나오기 전에요. 둘 다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국민의힘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 그래요. 그럼 이건 단순한 구조니까 내년에 2심에서도 그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가 되면 좋은 거냐니까 그거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분이 출마 못하면 좋은 거냐니까 그건 매우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법 정의상 이럴 수는 있는데 전략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못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게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럼 오히려 뭐 1심이든 2심이든 피선거권 박탈된 이재명 대표랑 대법원 그 선고 전에 그 본선을 치르는 게 저 사람은 사실은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분을 나올 자격이 후보가 될 자격이 없고 피선권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본인이 사법방탄을 하기 위해서 쭉 오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지금 지금부터 다른 분들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사법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있는 거죠. 국민들이 요즘은 축구에서도 인저리 타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월드컵 때도. 그러니까 침대 축구 누워있으면 다 시간, 어떤 건 그냥 10몇 분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다 이게 침대 축구 작전이다. 옛날 같으면 침대 축구 하면 시간 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대로 다 인저리 타임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이 신뢰도가 유일하게 불신뢰보다 높은 분으로서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장이신데.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국회의장이 잠깐 인기 때문에 국회의장 그만두고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 40세 이상 되게 돼 있으니까 1월 말 이후에 결정이 되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은 어차피 전략자산이 이준석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뛰어야만 어쨌든 당이 존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의지를 보이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박성민 대표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박성민 대표님 오래 기다려주셨던 분들 지금 늦게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마음 편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